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4분입니다. 왜 임마? 잠시만요. 가만있어. 책 읽자 아빠. 옳지. 오차. 오야. 아야야야. 저는 오늘 일을 경상도권에서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경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울산에서 이제 내일 포항 제철에 내릴 짐을 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5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와서, 맞나? 아니다, 6시가 좀 넘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씻고, 집이 너무 더워서 정경이도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땀이 많이 흐르니까 빨래도 많아지고 양이, 빨래하고 올려놓고 누워서 더위를 식히다가 야구도 재미가 없고 뭐 유튜브도 재미가 없고 뭘 해야 하나 하다가 책을 읽자, 진도를 빼자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요. 요즘 수영을 한 이틀 나가서 그런 건가요? 체력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의외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도 많이 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 좀 읽으려고. 에어컨은 지금 22도까지 낮춰놨더니만 조금 이제 시원하네요. 26도, 적정 온도 26도 쪽에서 틀어놨더니만 안 돼요. 22도를 올려놨는데도, 낮춰놨는데도 지금 방안 온도는 아직 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더위가, 이게 지금 아직 초복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이렇게 더위가, 오늘 36도 뭐 이러더라고요. 이쪽 경상도 지역은. 오늘도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가까운데 왔다 갔다, 일이 좀 별로 없어서요. 요즘에 아직까지 뭐 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서 일 잡기가 힘드니까 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곤 하는데, 그러면 일이 좀 힘들어져요. 오늘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더위와 또 싸우고, 일 잡는 거와 또 싸우고, 오늘 제가 7시 정도에 집에서 나가서 꼬박 11시간 반은 정도는 일을 하고 온 것 같네요. 내일은 오늘 요번 주 뭐 열심히 했으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했어요. 요번 주에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이 뭐 있어야지 말이죠. 자, 아무튼 요번 주에 생각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일은 뭐 간단하게 일 마치고 수영장도 가고, 요즘 수영장 갈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운동할 생각하니까 수영장도 가고, 주말에 또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칼세이건의 에필로그 읽을 건데요. 그 전에 책을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코너. 자, 악명이 출몰하는 세상. 칼세이건의 책입니다. 과학, 어둠 속의 촛불.
칼세이건, 이상헌 옮김, 미신과 사이비 과학, 그리고 음모론에 관한 최고의 해독제, 리처드 도킨스의 평이네요. 과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칼세이건의 뜨거운 옹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칼세이건 생전에 최후의 저작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 에필로그 아닌가요? 어찌됐건 이 책 새 책으로 샀습니다. 이 책은요 평가도 굉장히 좋고 헌책도 비싸더라고요. 아주 비싸. 헌책도 아주 비싸고 그래서 칼세이건 책을 제가 여러 권 사놓긴 했는데 주요 책들은 다 산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책은 좀 가격도 비싸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쿠폰이 좀 생겨서 2,500원은 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류의 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에필로그 책을 읽어보니까 작가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인간미가 풍부하고 아주 천재적이고 그러니까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저 따위는 뭐 넘볼 수도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인간미도 아주 풍부하고 인격도 훌륭한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칼세이건이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1부의 3장 47쪽 3장 월요일 밤의 사냥꾼 시작하겠습니다. 사냥 본능은 인간이 진화를 시작한 초기 단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사냥 본능은 공격 본능과 결합되어 있다. 인간이 자신의 잔혹함을 제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잔혹함이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적인 본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즐거움을 목적으로 싸움이나 사냥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윌리엄 제임스 유명하죠. 심리학 1890년 이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번 책을 좀 읽고 싶었으나 읽지는 못했습니다. 자, 48쪽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이 된다. 매년 가을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밤에 벌어지는 일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본다. 화면 속에는 22명의 남자들이 깨알같은 모습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리면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타원형 물체를 찬다. 경기가 무르익으면서 선수와 관중들은 함께 황홀경에 도취되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독 남성들이 텔레비전 화면 앞에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서서 이구동성으로 환호하거나 신음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우습게 들린다. 그러나 일단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치도록 열광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까? 저는 야구가 좀 제 인생과 쭉 같이 해온 것 같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MBC 청룡 원년 MBC 청룡 때부터 쭉 좋아해서 LG 트윈스로 넘어왔는데 올해 LG 트윈스가 초반에 잘하다가 요즘에 영 매가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요즘엔. 원래는 같았으면 지금 시각에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할 텐데요. 예.
운동선수들은 달리고 뛰고 치고 미끄러지고 던지고 차고 구른다. 그리고 선수들이 그런 동작을 훌륭하게 해낼 때 우리는 전율을 느낀다. 그들은 상대방을 붙잡고 땅 위에 쓰러뜨린다. 그들은 빠르게 날아가는 갈색 물체나 흰색 물체를 잡거나 방망이로 치거나 발로 차는데 능수능란하다. 어떤 경기에서는 골이라는 것을 향해 무리지어 몰려가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열심히 달려서 홈으로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잘 모여서 완벽한 전체를 이룰 때 사람들은 아낌없는 감탄을 보낸다. 그러나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수들이 치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왜 이러한 욕구는 모든 문화에 걸쳐 존재할까?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마야와 아즈텍에서도 공을 가지고 경기를 했다. 티베트에서는 폴로를 했다. 어떤 스포츠 스타들은 연봉이 미국 대통령보다 50배 많다. 어떤 스타들은 은퇴 후 고위직에 당선되기도 한다. 그들은 국민적 영웅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확히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다. 아주 오래된 어떤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인기 스포츠들은 대개 국가나 도시와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애국심이나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한다. 우리 팀은 곧 우리 가로 열고 우리가 사는 곳 그곳에 사는 우리를 대표한다. 반면 상대 팀은 낯설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사는 다른 장소의 남자들이다. 사실 우리 선수들 대부분은 이곳 출신이 아니다. 그들은 용병이다. 때문에 보수가 맞으면 언제라도 적들의 도시에서 홀가분하게 망명해 온다. 해적이라는 뜻의 피츠버그 파이리트가 천사라는 뜻의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군종 신부라는 뜻의 신데이고 파드레는 추기경이라는 뜻의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로 승진된다. 이게 다들 미국 프로야구 팀들의 이름이죠.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지금 이정우 선수가 있는 곳이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맞나? 네, 그럴 거예요. 샌디에이고 맞지? 샌프란시스코인가?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전사라는 이름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이거는 농구팀 이름이에요. 는 세크라멘토 킹이 된다. 이것도 농구팀이요. 때로는 한 팀 전체가 다른 도시로 넘어가기도 한다. 경쟁적 스포츠는 투쟁을 상징한다. 다만 얇게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은 초기 형태의 라크로스를 전쟁의 동생이라 불렀다. 라크로스는 하기와 비슷한 부기의 일종이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교육국장을 역임했던 맥스 라페티의 예가 있다. 그는 대학 미식축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겁쟁이, 빨갱이, 입만 살아있는 장발의 비트족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발의 비트족. 넘어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축구 선수들은 살아있는 전투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정신이 곧 미국이다. 숙고해볼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미 고인이 된 프로축구 감독 빈스 롬바르디의 말은 지금도 자주 인용된다. 그는 우승 소감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레드스킨즈의 정 감독 조지 앨런은 반대로 말했다. 패배는 곧 죽음이다. 실제로 뭐 지금 프로야구든 프로스포츠들 보면 목숨 걸고 싸우죠. 예, 대단들 해요. 네. 자, 우리는 시합에서 이기고 질 때처럼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는 표현을 쓴다. 미국 육군 신병 모집을 위한 텔레비전 광고에 장갑차 모의 전투가 소개된 적이 있다. 아군의 탱크가 적의 탱크를 파괴한다. 전투가 끝나면 승리한 전차 부대의 지휘관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팀 전체의 승리입니다. 스포츠와 전투의 관계가 아주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스포츠 팬은 광신자라는 뜻의 파나틱에서 나온 말이다. 어원에 걸맞게 스포츠 팬들은 종종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특히 팀의 패배로 모욕감을 느꼈을 때, 팀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제지될 때, 그리고 심판이 불공평한 판정을 내렸다고 느낄 때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1985년 영국 수상은 술 취한 영국 축구 팬들의 난폭한 행동을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원정온 응원단 한 명이 뻔뻔스럽게도 영국 팀을 응원했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했다. 스탠드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1969년 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3번에 걸친 축구 시합을 했다. 시합이 끝난 직후 살바도르의 탱크 부대가 온두라스의 국경을 넘었고, 동시에 살바도르의 폭격기들이 온두라스의 항구와 군사기지를 공격했다. 이 축구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아프가니스탄 부족들은 적군의 머리를 베어 폴로 경기를 했다. 호호. 그리고 600년 전 지금의 멕시코시티에는 귀족들을 위한 훌륭한 경기장이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화려한 의상의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했다. 패배한 팀의 주장은 참수되었고, 그렇게 참수된 두개골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선반 위에 나란히 진열되었다. 우승 트로피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절박한 문제가 걸린 피비린내 나는 경기였을 것이다. 지금 소파에 누워 한가롭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른다고 가정해보자. 마침 어떤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를 하고 그것이 완전히 낯선 팀 간의 경기라면, 가령 배구 시즌이 끝난 후에 벌어지는 미얀마와 태국의 배구 경기라면 당신은 어느 팀을 응원하겠는가? 잠깐, 그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왜 응원하는가? 왜 경기를 그냥 즐기지 못하는가? 이럴 때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다.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어느 팀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느낌에 휩싸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어서 어느덧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응원에 열중하게 된다. 잘한다 미얀마. 처음에는 어느 팀을 응원할지 갈팡질팡한다. 한쪽을 응원했다가 금방 상대편 팀을 응원한다. 때로는 약자를 응원한다. 가끔은 비겁하게도 결과가 분명해지는 순간 패자에게 승자 쪽으로 기울어진다. 팀이 연패의 수렁에 빠지는 시즌이면 팬들의 성원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승리이다. 그들은 작고 안전한 전쟁에 승자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마모드 압둘 라우프는 프로농구팀 덴버 너키츠의 가드였다. 1996년 미국 농구협회는 그에게 출장 정지 명령을 내렸다. 무슨 일이었을까? 압둘은 경기 전에 의무적으로 연주하던 미국 국가에 대한 의뢰를 거부했다. 그에게 성조기는 이슬람을 공격하는 압제의 상징이었다.
압둘과는 종교가 달랐던 대부분의 선수들도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 압둘의 권리를 지지했다. 당시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기자였던 하비 아라터는 이 문제에 대해 일순간 혼란에 빠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완전히 바보 같은 전통에 불과하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중 야구 경기의 식전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오늘날 누가 애국심을 표하기 위해 경기장에 가겠는가? 그러나 내 주장은 정반대이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스포츠 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주 표시가 있는데 결국 압둘 라우프는 국가가 울리는 동안 기립하는데 동의했고 노래하는 대신 자신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게요. 왠지 잘 어울려요. 스포츠 경기에서 직전에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은 왠지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야구도 지금 역사가 1980년부터 해서 45년이 됐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 전에 애국가가 울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초의 조직적인 체육 행사는 3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도시 국가들 사이의 모든 전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보다 운동 경기가 중요했다. 남자들은 나체로 시합에 참가했고 여자는 관람할 수 없었다. 기원전 8세기의 올림픽 경기에는 여러 종류의 달리기, 높이뛰기, 창이나 그 밖의 물건을 멀리 던지기, 레슬링, 가로 열고 때로는 한쪽이 죽을 때까지 등이 있었다. 팀을 이루는 경기는 없었지만 그 모든 종목이 현대 단체 경기의 기본이 되었다. 고대 올림픽 종목들은 또한 원시적인 사냥의 중심이었다. 전통적으로 사냥은 스포츠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이때는 물론 잡은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응하기 쉬운 조건이다. 초기의 파라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냥은 무관귀족과 관련이 있었다. 영국식 여우사냥에 대해 오스카 와일드는 먹지도 못할 것을 맹렬히 추적하는 저 막강한 부대라고 표현했다. 이 말에서도 우리는 양자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식 축구, 하키, 그 밖의 유사한 스포츠들은 다양한 집단 게임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사냥의 대체 놀이였다. 집단 게임이라는 다소 경멸적인 이름이 붙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젊은이들은 사냥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는 분명 사냥 도구였을 것이다. 따라서 단체 경기의 형식에는 고대 전쟁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거의 잊혀진 인간의 사냥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우리 몸속에 아주 깊고 넓게 흐르기 때문에 이미 본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유전자 속에 숨어 있다. 농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년이라는 기간은 그러한 본능이 진화에 밀려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훨씬 이전 시대로 거슬러 가야 한다. 그러게요. 맞아요.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보면 정말 우리 본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도록 열광을 하는 거겠죠. 스포츠라.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스포츠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전쟁이나 하고 앉아 있겠죠. 예, 아주 맞는 말일 겁니다. 예, 스포츠는 꼭 필요한 인류에게 아주 훌륭한 문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류의 나이는 수십만 년이다. 인간이 속한 과의 나이는 수백만 년이다. 예. 우리 배웠죠? 제3의 침팬지에서 약 700만 년 전에 원숭이에서 분화됐다.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경작과 가축에 의존해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은 전체 기간 중 역사로 기록된 마지막 3%에 불과하다. 인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성향은 전반부의 97% 기간 동안 형성되었다. 그렇겠네요. 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도 문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수렵 채집 사회를 살펴보면 먼 과거의 우리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방랑한다.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등에 지고 사냥감과 물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한동안 캠프 생활을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부족에게 공급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주로 채집을 한다. 주식은 고기와 감자이다. 이동 집단은 보통 친척과 배우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대가족이고 규모는 수십 명 정도이다. 그러나 매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때는 종교 행사나 결혼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갖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중에는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다. 나는 사냥하는 남자들에 대해 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도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꼭 필요한 식량을 채집해온다. 밤이나 호두, 과일, 뿌리, 야생감자, 그리고 약초 따위를 채집할 뿐 아니라 작은 동물을 직접 사냥도 하고 큰 동물의 사냥에서는 중요한 지식과 전략을 제공한다. 남자들도 채집과 집안일을 한다. 물론 집은 없다. 그러나 모든 성인 남자의 본분은 결코 오락이 아니라 식량을 얻기 위한 사냥이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 소년들은 활과 화살로 새나 작은 짐승을 잡는다. 성인이 될 무렵에는 이미 무기 조달, 목표물 접근, 포획물의 도살과 분리, 그리고 운반하는 일에 전문가가 된다. 큰 짐승을 죽이는데 처음으로 성공하는 날, 그는 성인으로 인정되어 성년식을 치른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슴과 팔에 칼자국이 새겨지고 그런 다음 약초를 상처에 문지른다. 이 상처가 아물면 문신이 된다. 그것은 일종의 훈장이다. 가슴에 달리는 훈장을 보면 그 전투 경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발굽자국을 보고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얼마나 많은 수가 지나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수와 나이, 새끼의 유무 등을 알아내고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알아낸다. 어떤 동물들은 들판에서 직접 쓰러뜨려 사냥하고 어떤 것들은 새총이나 부메랑으로 잡는다. 돌팔매로 잡는 것도 있다. 그럴 때는 강하고 정확해야 한다. 아직 사람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동물은 쉽게 접근해서 곤봉으로 때려잡는다. 먼 거리를 유지하며 사람을 경계하는 동물은 창을 던지거나 독화살을 쏘아 잡는다. 운이 좋은 날에는 기술적으로 달려들어 무리 전체를 잠복지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사냥꾼들은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사냥감을 쫓아버리지 않으려면 수화로 말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사냥꾼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두려움과 환호는 위험하다. 우리는 사냥감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먼저 그 동물을 존경하고 우리와 동족임을 인정하고 그와 하나가 된다. 그러나 사냥감의 지능이나 모성애를 너무 믿으면 사냥은 실패한다. 우리의 친척으로 너무 깊이 받아들여 동정심을 느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집중력은 곧 약화된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부족의 생존은 다시 위험해진다. 우리는 그들과 일정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수백만 년 동안 우리의 남자 조상들은 동물을 습격하고 비둘기에게 돌을 던지고 새끼 영양을 붙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바람을 안고 한 줄로 달리면서 흑 멧돼지 무리를 사냥을 했다. 사냥 기술과 팀워크가 그들의 생활을 좌우했다. 그들은 사냥이라는 배틀로 그들의 문화를 엮어나갔다. 훌륭한 사냥꾼은 또한 훌륭한 전사이다. 오랜 시간 후에 가령 몇십만 년이 지난 후에 사냥과 팀워크라는 이 두 가지 성향은 새로 태어난 소년들에게 본능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능력하고 소극적인 사냥꾼은 자식을 낳고 기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돌을 쪼개 화살촉을 만드는 법이나 화살에 깃털을 다는 법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습되거나 고안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추적의 흥분,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조상들을 뛰어난 사냥꾼으로 만든 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었다. 수렵과 채집의 생활 방식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이 6개 대륙에 수백만 년 동안 존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수백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 깊이를 말하고 있다. 만 세대가 태어나고 죽는 동안 인간은 동물을 살해함으로써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성향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유전되어 왔다. 우리에게는 그 기질을 충족시켜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 대리만족이면 어떤가?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팀 스포츠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내 아이들은 형들 틈에 끼어 대담하고 위험한 탐험에 나서고 싶어한다. 공격적 성향은 소꿉놀이나 10대들이 좋아하는 전자오락에서도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상은 과묵함, 지략, 겸손, 정확성, 일관성, 동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 팀워크,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 등이었다. 이 모든 덕목은 수렵 채집 시대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덕목들을 찬양하지만 그 이유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스포츠를 제외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배출구는 아주 드물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젊고 야심만만한 전사들이 자주 목격된다. 그들은 아파트 옥상을 건너뛰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질주하거나 팀 승리를 축하하는 식후 행사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이 불이 깊은 본능을 흡수해줄 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빗나간 출구로 분출될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의 살인율은 현존하는 수렵 채집 사회와 거의 같다. 우리는 살해 본능의 잔여물이 동족을 향해 분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사냥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생각하면 다소 걱정스러워진다. 월요일 밤 축구장에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한 현대의 사냥꾼들이 모여든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그들에게 충분한 출구로 작용할지 걱정스럽다. 또한 사냥감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기술,
살해하려는 대상과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고대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경기의 재미는 반감되고 섬뜩함이 느껴진다. 수렵 채집인들은 대개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았다. 우선 그들의 경제는 대체로 풍족했다. 지금보다 여간 시간이 많았다. 그리고 유목 생활이었으므로 재산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도둑질이나 사회적 위화감도 거의 없었다. 탐욕과 거만함은 사회적 악덕이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되었다. 그랬을까요? 그 수렵 채집 때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뭐 여기서는 심지어 도덕적으로나 더 뛰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까요? 여성들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소유했다. 남자아이들이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사냥에 따라가는 시기보다 더 이른 나이에 여자아이들은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령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부족 전체가 공동으로 재판과 처벌을 진행했다. 그들의 사회 조직은 평등 민주주의였다. 그들은 우두머리를 두지 않았다. 정치, 경제적 계층 구조가 없었으므로 출세할 일도 없었다.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다. 이 내용도 우리 제3의 침팬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내용도 좀 배웠어요. 수렵 채집 생활 내 시대에 대한 상 거의 비슷한 논조입니다. 지금 칼세이건이 얘기하는 것도 제레미 다이아몬드 박사가 하는 얘기와 아주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시대로부터 몇만 년 떨어진 곳에 자초되어 버렸다면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의 환경오염과 사회적 계층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과 핵무기와 암울한 미래가 판치는 시대이고 아직 신생대 사기의 감정은 남아있지만 신생대 사기란 인류의 출현기입니다. 그때의 안전장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일요일 밤마다 사람들이 작은 축구공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사라져버린 시대라면 일요일 밤마다 사람들이 작은 축구공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본능이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거겠죠. 뭐 그렇게라도 풀어야 됩니다. 인류가 그런 공격 본능, 공격성이 제3의 침팬지에서도 늘상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침팬지들의 공격성 거기에 분화되어 탄생한 호모사피엔스들도 마찬가지에 그 연장선상의 공격성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과연 인류는 이 호모사피엔스 종 이 인류는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인가? 지금 핵무기까지 잔뜩 있는 마당에 이 지구에 이 지구를 박살낼 수 있죠. 핵무기로 그럴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스포츠 우리 스포츠 열심히 합시다. 운동 그게 우리의 공격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좀 해소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 아닌가. 방편이다라고 여기
여기 칼세이건 박사님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짤막짤막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이에요. 팀과 토템의 이름 해가지고 표가 있는데 도시에 연고를 둔 팀들은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세이브 라이온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시카고 베어스 등 사자, 호랑이, 곰, 독수리, 매, 불꽃, 태양 등의 이름이 있다.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감안할 때 전 세계의 수렵 채집 부족들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 숭배 혹은 토템이라 부른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삼성 라이온즈, 두산 베어즈, 해트 타이거즈, MBC 청룡, 롯데 자이언츠, 또 뭐가 있었더라? 동물들도 많고. 인류학자 리처드 리는 보츠와나의 칼리하리 사막에 사는 부시맨 쿵족과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유럽 문화를 접하기 이전에 그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토템 목록을 작성했다. 작은 발은 레드삭스나 화이트삭스와 친척벌이라 할 수 있다. 레드삭스, 화이트삭스는 야구팀 이름이죠. 빨간 양말, 흰 양말. 그게 그러니까 발일에서 유래하는. 하긴 왜 양말로 했을까? 삭스라 야구팀 이름인데 궁금하긴 했었어요. 전사는 특공대, 살쾡이는 벵골 호랑이, 재단사는 큰 가위와 사촌지간일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이것은 기술적 차이 때문이거나 진솔함, 자기인식, 유머 감각의 유무와 편차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어느 팀이 설사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내가 좋아하는 이름은 자존심 없는 남자들이란 뉘앙스를 풍기는 허풍쟁이다. 그리고 사업주라는 이름은 회사 간부들의 간을 철렁하게 만들 것이다. 아래 도표는 토템적인 이름이 분류되어 있다. 그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새, 물고기, 포유동물, 그리고 기타 동물, 식물과 광물, 기술, 사람, 옷, 직업, 신화적, 종교적, 천문학적, 지질학적 비유, 색깔. 예, 그러면서 북미 NBA 농구, 미국 NFL 미식 축구, 일본 프로야구, 북미 야구 메이저리그, 쿵족의 토템 이름 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비교를 해놨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게 다 쿵족의 토템 이름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 최초의 야구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승했으니까 그때 오비베어스였습니다. 오비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MBC 청룡, 해트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산민 슈퍼스타즈. 토템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군요.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 트윈스라는 이름이 트윈스 뭔가 허약해 보이고 쌍둥이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MBC 청룡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어도 아니고 청룡이라니. 그 강렬함. 그런 이름을 지었어야죠. MBC 청룡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용 문양의 그 파란 용 문양의 그 잠바도 파란색이었고, 그때 팀 유니폼도 파란색이었고, 청룡들 그런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LG 트윈스 이름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너무 나약해 보여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래 널어야 되고요. 밥도 안 쳐놔야 되고, 밥을 안 쳐놓으면 뭐 좀 공부를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